시대적 상황을 얘기한 그런 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맹목에 관하여입니다. 맹목, 앞뒤 가리지 않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맹목이라고 그러네. 너 왜 맹목적으로 그러냐? 너 왜 생각 없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행동해? 이렇게 할 때 그 맹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목에 관련해서 한번 시를 한번 제가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둥지에서 딱새 어미 체온을 얻은 새끼 뻐꾸기는 눈 뜨자마자 제곁 그 딱새 알을 밀어낸다. 그렇죠? 뻐꾸기는 딱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딱새 둥지에 있는 딱새 알을 밖으로 밀어서 밀어내버리죠. 어린 악마, 이 어린 악마, 이게 뻐꾸기입니다. 어린 악마는 본성이 악행, 또 악행의 반대말은 선행 아니겠습니까? 눈먼 사랑은 본성이 희생이다. 그러니까 딱새의 눈먼 사랑의 희생이에요. 여기서요. 애벌레와 지렁이를 물어다주며 어린 악마를 지성으로 돌본다. 이렇게 했거든요. 딱새가 뻐꾸기 알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뻐꾸기를 조금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뻐꾸기는요, 성악설을 대표하는 새입니다. 성악설, 성선설 그렇습니다. 순자 성선설이죠. 이 성악설이 있습니다. 딱새는 자신보다 5배나 큰 그 알을요, 뻐꾸기 큰 뻐꾸기가 뻐꾸기 새끼를 지극히 보살피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뻐꾸기는 자신의 어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울음을 어떻게 울어요? 뻐꾸 본답니다. 자기 어미 모습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어미인지를 몰라요, 뻐꾸기는. 뻐꾸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글픈 일이잖아요. 제 어미가 누군지를 몰라, 아비 어미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다른 새들은 다 압니다, 그걸. 뻐꾸기는요, 보통 12개에서 15개의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딱새 둥지 12개에서 15개를 해수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뻐꾸기보다 딱새가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미 딱새의 맹목의 휴머니즘, 박애주, 인도주의,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주의. 적군을 무장시켜 제 새끼를 죽이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 딱새는 제 몫의 온정에만 기막히게 충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미 딱새의 맹목은 정말로 대단해요. 적군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 새끼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제 새끼를 죽이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니다. 천적을 형제라 우기는 어느 눈먼 나라의 이야기다. 이게 뭐냐면요. 천적, 일본입니다. 일본. 그 다음에 어느 눈먼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이렇듯 한 테너시를 가지고 일본이네 우리나라네 저는 죽이려면 살리는데 하지 않고 이 딱새와 뻐꾸기를 딱 등장시켜서 이걸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이 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시인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딱 그렇게 쓰면요. 이 정감이라든지 느낌이 벌써 훼손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시의 맛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쓰는 작업을 놀이의 한 수단이 아닌 자아와 타자를 넘나드는 세계관이 담보될 때 공감대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인은 그래요. 그래서 시대 상황은 무조건 말하는 게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 우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과와 한국과의 어떤 관계조차도 이 딱새와 뻐꾸기를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시를 자꾸 읽고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상어를 알므로써 다시는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는 식민지가 돼서도 안 되고요. 다시는 앞으로 또 통일이 되면 분단을 가져오거나 피를 흘려서는, 동족 간의 피를 흘려서는 절대 안 이루는 겁니다. 자, 시 두 편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시로 보는 천년 담양입니다. 개당매를 바라보는데요. 우리 김혜숙 선생님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개당매를 바라보며 조선이 준비된 내부를 공개하려는지 지실마을의 매화는 꽃필 준비를 마쳤다. 모닥불을 지피면 흰 구름이 지상으로 내려와 기꺼이 꽃으로 환생하는 것일까? 가슴을 쓸어내리는 삶의 고비마다 어머니는 매화꽃 그늘 아래 머물곤 했다. 풍찬 노숙을 향해 달려가는 자식들을 위해 위로하며 다독이듯 시야 밖까지 경계했다. 봉우리 안의 어둠과 오래 동거하면 서로 결속하듯 무리를 짓는 향기. 쉽게 잊히는 축복도 있었지만 뜨거운 한숨 사이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어떤 수식도 더하지 않는 하얀 자택.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어 뭉게뭉게 몰려다닌다.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꽃이 되어 피는 걸까? 초봄의 어귀에서부터 부조되는 저 환희. 지실과 하늘이 하나로 맞물려 자식 같은 꽃을 토해낸다. 아, 네. 시로 보는 천년 담양입니다. 개당매를 바라보는데요. 이 시를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알을 필요가 있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개당매는요, 호남 오매 중에 하나예요. 호남 오매가 뭐냐면 제가 적어왔는데요.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 그 다음에 지실마을 여기 있는 개당매, 전남대의 배명매, 서남사의 서남매, 화음사 길상전에 백매가 있어요. 이게 호남 오매인데요. 지실마을 개당은 송강의 넷째 아들이 개울가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개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옆에 이제 매화를 심은 거죠. 예. 대문 입구 내가 가봤는데요. 대문 입구 가장 앞쪽에 백년된 백매는요, 원줄기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아래 밑둥에서 나온 그 줄기가 다시 커서 지금 키가 한 4, 5m 됩니다. 그 굵기는 그렇게 굵지는 않아요. 그리고 옆으로 400년 된 홍매가 있거든요. 홍매는 이게 개당매예요. 홍매 굉장히 큰데요. 그 뒤로 400년 된 겹옥매가 또 있어요. 겹옥매. 이게 세 그루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 개당매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실마을이 원래 그렇게 툭 꺼졌답니다. 이렇게 이 도로보다 툭 꺼져가지고 습이 많대요. 습이 많아서 상당히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잘 보존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으니까 좀 가슴은 아팠습니다. 예,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쓴 시인데요. 개당매를 바라보며 우리 잘 아는 가사문학관 뒤편의 마을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 앞으로는 이제 광주 무등산이 보이고 광주가 있고 광주 무등산이 이제 보이는 명소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준비된 내부를 공개하려는지 지금 매화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내부를 지금 공개하려고 해요. 저게 이제 어떤 것인지. 우리 사람은 하얀색이나 붉은색을 예상하고 있겠죠. 하지만 또 저는 또 그 속에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하려는지 지실마을로 배하는 꽃필 준비를 마쳤다. 모닥불을 지피면 흰 구름이 지상으로 내려와 기꺼이 꽃으로 환생하는 것일까. 제가 갔을 때 그 마을의 몇 분들이 겨울에서
잠을 깨고 예를 들면 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밭에 쓰레기나 아니 그 가지라든지 쓸모없는 것들을 조금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살무고비마다. 살무고비는 다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은 하루에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낼 때가 있어요. 몇 번씩 그럽니다. 어휴, 내가 저러서는 안 되지.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렇게 그냥 앞서려고 했을까? 또 옆에서 그냥 그렇게 휙 하고 들은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뭐고 요즘 뭐 킥보드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꼭. 예, 우리 삶은 고비하고 똑같아요. 어머니는 매화 끝 그늘 아래 머물곤 했다. 이건 이제 제가 시적으로 어머니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풍찬 노숙을 향해 달려가는 자식들을 위해 위로하며 다독이듯 시야 밖까지 경계했다. 어머니들은요, 풍찬 노숙,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 데서 먹고 자는 것을 풍찬 노숙이라고 합니다. 풍찬 노숙. 그러니까 백지에서 모든 고생을 하는 것들을 풍찬 노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들은 항시 이 매화나무, 이 자식이 잘못될까 봐서 저 멀리까지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내 자식이 잘못되지 않을까? 항시 그렇습니다. 봉우리 하는 어둠과 오래 동거하면 서로 결속하듯 무리를 짓는 향기. 이 말은 뭐냐면 봉우리가 졌을 때는 빛이 안 들어가니까 깜깜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쉽게 잊히는 축복도 있었지만 뜨거운 한숨 사이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뭐 어려운 말 없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어떤 수식도 더하지 않는 하얀 잣대. 제가 실었었지만 큰 오류를 범해버렸습니다. 사과를 드리는데요. 여기는 붉은 잣대입니다. 여기 개당매는 붉은색이에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다 채굴에서 나오고 몇 군데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수습을수 묻고 여기서라도 말씀을 드려야죠.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크게 실수를 한 겁니다. 시적으로 크게 실수를 했어요. 설명 안 하시면 다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많이. 자, 스스로는 여기서 붉은으로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어 뭉게뭉게 몰려다닌다.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꽃이 되어 피는 걸까? 매화나무는요,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왜 꽃을 피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잖아요. 네. 그 꽃이 피는 목적 이유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초보무 어귀에서부터 부조되는 저 환희, 부조, 형상이나 문의를 도드라지게 하는 것을 부조한다 그 말입니다. 초보 어귀니까 이제 초봄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그 순간부터 이게 도드라지게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환희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지실과 하늘이 하나로 맞물려 자식 같은 꽃을 토해낸다. 네, 그래서 그 개당매 한편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 이제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는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시조입니다. 우리가 시조를 모르고서야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전문적으로 시조를 안 쓰더라도 우리 그 원료인 시조를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 동구입니다. 동구. 그 마을로 들어가는 목수 첫머리. 보통 동구에 느티나무라든지 정자라든지 이게 있잖아요. 예, 그 동구박. 동구면 그 얘기입니다. 가을 동구입니다. 가을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동구라는 것은. 첫수입니다. 박물차에 실려왔던 뜬 소문은 간대였고, 박물차,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이나 뭐 바느질 뭐 그런 거, 이 여자들 뭐 그 패물이라든지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그 옛날에 박물차가 있었는가 보죠. 예, 저는 이건 못 봤습니다. 뜬 소문은 간대였고, 뜬 소문,
근거 없이 돌아다니는 소문을 뜬 소문이라고 보여요. 헛소문하고 같습니다. 헛소문도 근거 없이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풍문이 있어요. 풍문. 바람결에 떠도는 소문을 풍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또 더 나쁜 것은 유언비어예요. 똑같은 그 족속들이거든요. 글을 쓸 때 유언비어.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진 소문을 유언비어라. 근데 소문 이렇게 썼을 때는 좋은 소문, 나쁜 소문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쓸 때는 헛소문, 뜬소문, 풍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뜬소문, 헛소문, 풍문, 유언비어는 대체로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문 하나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걸 구분해서 쓰시라 그 말입니다. 중장입니다. 몇 켤레 코고무신 양지 쪽에 나앉았네. 코고무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코고무신은 뭐 결혼할 때 뭐 부모들 어머니나 한복에 이렇게 신잖아요. 온 동네에 이불 호청을 뜯어 말리는 가을. 호청. 이불 곁에 씌우는 한겹 된 천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그 호청을 뜯어가지고 겨울 들 때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빨아가지고 풀을 먹여서 다듬이 이렇게 그 두 분이서 저희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앉아서 따닥따닥 하는데 참 재미있게 했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할머니한테 내가 해보고 싶다 해서. 전 못하겠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연습을 했죠.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그 호청을 뜯어서 풀먹에서 두드리면 이렇게 딱 잡아다녀요.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양쪽 끝을 잡고 탕탕 칩니다. 라고 개는 일은 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러다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다듬이질은 제가 잘했습니다. 할머니하고 박자가 잘 맞았어요. 엄마는 저거는 안 해봤는데요. 저는 직접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상당히 다듬이 소리가 정말 정겹게 들렸습니다.